누구와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펠레 시간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최고의 분석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 여의도 펠레가 화요일 2부에 했던 코너인데 오늘 월요일로 땡겼습니다. 왜? 지금은 정치권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여야와 용산 대통령실에 어떤 컨설팅을 해줄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에게 뭘 컨설팅을 해줄까? 그걸 오늘 좀 땡겨보려고 먼저 얘기 좀 들어보려고 월요일로 시간을 좀 바꿨습니다. 대표님, 일단 누구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기현 대표부터 해볼까요? 어제 긴급 의총이 있었으니까. 어제 긴급 의총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임명직 당직자들 전원 교체 그리고 김기현 대표 책임하에 쇄신책 뭐 이런 걸로 가다가 잡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을 내세워서 네. 윤석열 당으로 만들려면 세 가지가 돼야 된다. 첫째, 김기현 대표 당선돼야 된다. 네. 전당대회에서. 두 번째는 됐어요. 당선됐어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돼야 된다. 총선 때까지. 네. 그리고 세 번째,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 네. 근데 제 눈에는 세 가지 다 가능성이 한 많아봐야 50%로 네. 보였고 당시에? 그중에 그리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게 전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당직자들이 사퇴하고 어저께 뭐 긴급구청에서 뭐 재신임 받았다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앞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면서 뭐 조기 선대를 띄우든가 뭐 혁신을 띄우든가 여러 가지 기구 이미 다 나와 있는 아이디어죠. 예, 예.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비대위로 전환하는 가능성이 있고 예. 세 세 번째는 전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당이요?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기 어려운 것은 김기현 대표가 이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 예. 뭐 전혀 지금 뭐 견제를 못 하고 있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있으면 뭐 별로 달라질 게 없다 이제 이런 식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대로 유지돼서 가면 민심이 결정할 텐데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 예. 그다음에 뭐 당에 대한 것들이 계속 악화되면 뭐 버틸 수가 없을 거다. 그러면 그다음에 변화 얘기가 연말쯤 다시 나올 텐데 비대위로 간다는 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실패를 자인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국정 실패를 자인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 실패를 자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신당 창당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좀 봅니다.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 이 얘기는 연초에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어제 김기현 대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내년 총선에서 지면 나는 정계 은퇴하겠다. 일종의 그러니까 배수진을 친 거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분한테는 좀 야박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정치를 계속하거나 정계 은퇴하는 거는 사실 여당 지지층에는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선거를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면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한교안 대표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한교안 대표 체제로는 지니까 제발 좀 물러나 달라. 그럼 뭐 본인이 지면 물러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지고 나서 물러났는데 지고 나서 물러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한국 정치권을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지금 정도 상황이면 당대표가 물러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건 뭐 보궐선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니 보궐선거 하나 졌는데 당대표 물러나면 뭐 중간에 보궐선거 질 때마다 지도체제 바꿀 거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도 보궐선거 나름인데 총선 6개월 전에 지금 치러진 선거 아닙니까? 이제 이 비슷한 선거는 이제 2011년 10월 26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하신 서울시장 거죠? 보궐선거인데 그때 이제 뭐 나경원 후보가 나가서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한테 한 7% 졌어요. 그 지고 나서 결국 해를 넘기기 전에 사실 홍준표 대표 체제는 7월 4일 날 전당대회를 한 겁니다. 하고 나서 뭐 얼마 못 간 거죠. 그렇게 해서 6개월도 못 간 뒤에 비대위로 전환했거든요. 당시 아마 제 기억에 유승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원희룡이 남경필, 홍준표 1등, 유승민 2등, 나경원 3등, 원희룡 4등, 남경필 5등입니다. 이렇게 40, 50대로 짜여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개혁파들로 돼 있었고. 근데 이제 전당대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해서 그게 이제 그 투표율이 못 미쳐 갖고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이제 그 보궐선거가 생겼고 근데 패배를 했죠. 예. 총선이 다가오니까 뭐 재주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최고위원들도 아까 김병민 최고도 지금 이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김병민 최고도 지금 광진구에서 출마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진갑. 예. 근데 지난번 그때 당시도 홍준표 대표 체제도 뭐 남경필, 나경원 이런 분들이 다 원희룡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이미 해놓은 상태였는데 나가야 되는데 물론 지도부에 있으면서 이 체제가 유지되면 좋죠 본인들에게도. 예. 뭐 공천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지분도 있고. 근데 뭐 자기도 선거가 다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비대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비대위로 전환됐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뭐냐 대통령이 뭐 질서 있는 변화 차분한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화는요 요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보다 원래? 더 크게 더 빨리 변해야 되는데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차분하게 되고 질서 있게 됩니까? 파괴를 해야지 혁신적 파괴가 일어나야지 되는데 혁신적 파괴라는 거는 당대표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혁신적 파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론 아주 여당답게 지금 국민의힘답게 윤석열 정부답게 정말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변화를 하면 그건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더 늘어나면 연말에 가면 또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요. 시장이 100을 요구할 때 100을 기대할 때 한 130쯤 던져야 반응이 있지 70, 80은 백나 던져봐야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앞서 김병민 최고위원도 잠깐 언급하긴 했어요. 이 변화가 지금의 변화가 유권자들한테 먹히지 않으면 총선 임박해서는 더 큰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앞당겨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별로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 지금 대표직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번에 물러나면 완전히 본인은 거의 은퇴의 각오로 몰리니까 이거예요? 아니면은 당에서 대표를 물러나는 요구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용산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인정을 계속 해주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일단 뭐 첫 번째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자리 지키기. 본인이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패배 책임도 지고 그러면 뭐 총선에 공천받고 출마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지금 대표에 물러나면 그러면 뭐 사실상 거의 은퇴 수순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자리에 대한 의지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뭐 좀 더 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텐데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당 지지율 55% 만들 거다. 그리고 뭐 대통령 지지율 60%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잘 안 돼서 이번에 결과는 사실 2020년에 미래통합당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제 눈에는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거의 자유한국당으로 좀 돌아간. 그러니까 2020년만 해도 자유한국당의 그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진 거거든요. 지금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의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교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다르단 말씀이시구나. 다르죠. 그러니까 추세는 훨씬 더 나쁘죠.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왔는데도 큰 변화가 없으면 즉각적으로 그 여당 이번에 그 17.15%는 두 가지가 겹쳐서 온 거거든요. 하나는 야당 지지층의 국정에 대한 심판 이것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고 지난번에 김태우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도 국정 기조의 변화의 마지막 기회다. 이러면서 변화를 촉구하면서 좀 많이 져야지 변화할 거다라고 분명한 신호를 보냈는데 그 신호를 받아서 정말 예상은 우리가 한 100 정도 변할 거다 했는데 한 150점 변하면 그거 찍죠.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니까 변화가 오는구나. 대통령도 바뀌는구나. 그렇게 뭐 고집센 줄 알았더니 바뀌는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해야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만일에 이번에 뭐 100을 기대했는데 뭐 70, 8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더 분노가 일고 그다음에는 뭐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근데 대표님 이런 거 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진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물러나면 이 성과 없이 물러나면 진짜 총선 때 뭐 본인 공천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대표직을 유지하고 싶다 하더라도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노 하면은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국민의힘 구조가. 그런데 계속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건 용산에서도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승인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네.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승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그건 이제 본인들도 이제 하긴 했겠죠.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갔을 때 총선이 어렵겠다. 결국 총선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김기현 대표를 교체하면 전당대회 실패를 자인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뭐 공천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의 책임도 큰 거 아니냐. 김태우 후보 공천에 대한 예, 그런 것이 있겠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실제로 대통령의 마음이 어딘지 모르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게 김기현 대표로는 안 되겠다라는 확인이 됐는데 대안부재론인가요? 일종의? 대안부재론은 아니고 예.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전환이든 아니면 신당 창당이든 그 프로그램을 그 액션 플랜을 가동하려면 뭐 인물도 그렇고 전략도 그렇고 시간이 좀 필요한데 뭔가 숙성이 더 돼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만일에 준비되지 않은 채로 뭔가 변화를 시도했다가 또 문제가 되면 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연말까지는 가고 연말 연초에 그때 비대위 전환이 됐든 신당 창당이 되려면 일단 당직자들을 다 뺀 상태로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친윤 핵심인 저는 이철규 사무총장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에 대한 신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신임이고 당연히 대표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 당직자들을 다 빼면서 그 당직자들이 대통령 뜻 없이 다 사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좀 제 눈에는 이게 약간 시한부처럼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박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저께 의총장에서 마지막 마무리 반언에 뭐 전해지는 거 언론에 보도된 거 이런 걸로 보면 위기를 못 느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제가 건방진 표현이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컨설팅을 쭉 하다 보면 뭐 이게 다른 방 SBS 스토브리그에서 제가 여러 번 전당대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류는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는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인데. 영남 정치인의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 지금 총선을 맡아서 하기에는 이제 어저께 일부 중진의원들이 그러는 얘기가 나왔죠. 이건 근본적으로 다 떠나서 노선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역량 부족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총선이라고 하는 그 총선이 보통 때 총선도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총선인데 이 총선을 지휘할 장수로서 적절하냐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면 이제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연말에 그렇죠. 사실 총선 앞둔 거의 다 연말에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바꾸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좀 그냥 가보는데 저는 뭐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김기현 체제로 총선 치를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 대통령실에서도 시나리오를 가동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박성민 대표의 얘기였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일부에서 제가 김기현 대표 얘기했잖아요. 자, 김기현 대표가 민에 찾아왔어요. 박 대표, 나 지금 이 타임에서 뭘 해야 되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한마디로 컨설팅 해줄 수 있어요? 저는 그만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장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결국 언제 그만둬도 그만둘 것 같은데 떠밀려서 이제 12월 달이나 1월 달에 12월 달쯤 이제 가면 정치적으로 재개하기 어렵고 당장 총선에서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만일에 이 당의 변화를 위해서 비워주면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그래도 선당 후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뭐 그 총선 이후에 총선 때도 그렇고 그 이유를 도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그냥 좀 진부한 얘기입니다만 사직생이다. 생직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생직사고 사직생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러나 물론 당대표가 대통령실에서 지금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다.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시간을 좀 더 끌어달라. 뭐 그래서 하는 거면 저는 뭐 정치를 오래 한 분인데 김기현 대표도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지경이 오면 이건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내가 전당대회 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이대로 이제 당청 관계가 가서는 총선이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못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만둬야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큰 변화가 오고 대통령도 이제 국정기조 변화를 생각하게 될 거고 네. 당도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장연대라고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그때도 이제 장제원 의원이 아주 그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어떤 발언을? 그러니까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이죠. 네. 뭐 물론 이제 그 분위기를 이해할 수는 있는데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뭐 윤심이 당심일 수는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 대표를 내쫓을 수도 있고 뭐 전당대회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민심이 이거를 따라줄 거냐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법원 판사의 판결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지난번에 영장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야당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두려운 대상은 국민입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민심을 거스러서 살아남은 적이 없어요.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현실을 바꿀 힘이 있으면 됩니다. 이건 독재하면 됩니다. 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했죠. 네. 근데 그게 불가능한 시대라고 하면 현실에 맞춰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선거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 생각을 바꿔야죠. 근데 당대표가 그만두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국민들도 이 국정기조의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의 변화로 아무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국민이 요구한 거는 17.15%라는 건 뭐 지금 미래통합당 지난 총선 수준으로 결과는 나왔지만 제 눈에는 이미 자유한국당 수준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걸로는 선거 어렵기 때문에 이 큰 변화가 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변화가 와야 되고 더 빠른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건 당대표가 그만둬야 혼란스럽겠지만 알겠습니다.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강서구 보궐선거 지고 나서 언론 사설들 보니까 특히 이제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 언론 사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주문한 사설들이 많더라고요. 당보다 오히려. 특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패배가 설상가상이 될지 전화위복이 될지 요거는 누구에게 달렸다? 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달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번 선거 패배는 김태우 후보의 책임도 있고 네. 김기현 대표의 책임도 크지만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고 나서 특히 취임하고 나서 그 1년 6개월 이 어간에 대한 그 종합평가거든요. 이번에 선거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흔쾌히 찍은 분도 있고 마지못해 찍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쾌히 찍은 분들은 흔쾌히 찍었든 마지못해 찍었든 다 그분들의 생각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좀 다른 정부, 다른 대통령을 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정책은 다 뒤집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르게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와. 그래서 그걸 지지하는 분들이 한 30 몇 %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중도층이라고 하는 마지못해 찍었던 분들은 정책만 바꾸지 말고 정책 태도도 좀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좀 달리했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나와서 대통령이 좀 인정도 하고 사과도 하고 책임도 좀 지고 문제 있는 인물들은 좀 쓰지 말고 또 썼다가도 당장 언론에서 문제 있다 그러면 좀 교체도 좀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좀 그 대통령다운 그 메시지도 좀 내고 뭐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건데 그런 기조가 없이 지금 그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한때 54 갤럽 기준으로 53%까지 갔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한 것이 당대표를 내쫓는 거고 전당대회에서 선거 때 그 손잡았던 그 안철수도 거의 뭐 주저앉히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변화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건데 이건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 나를 지지해 주시는 사람이 30% 안 되겠구나. 근데 그걸로는 총선 이길 수 없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죠. 대표님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사실은 낙선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게 많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할 것도 찾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그동안 정치에서 낙선의 경험, 실패의 경험이 없거든요.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제 본인이 낙선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이제 실패인데 어떨까요? 이 실패에서 뭔가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일단은 메시지를 보면은 이 선거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뭐 차분한 변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다고 하긴 하던데.
교훈을 얻으면 차분한 변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말뿐이라는 말씀이세요? 전쟁에서도 네. 그 전쟁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장군은 네. 승리한 방법으로 패배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때까지는 그 방법 계속 쓰는 거죠. 네. 네, 그 방법으로 계속 이겨왔기 네. 때문에. 근데 아마 이제 그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보수 진영 전체에서도 알고 있고 뭐 대통령도 알고 있겠죠. 대통령도 알고 있고 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유한국당 이래로 이 당에 개혁적 목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2020년에 공천이 잘못되고 그래서 그때 103석밖에 못했기 때문에 저 의총을 한다고는 하지만 의총해봐야 의총 분위기가 뻔하고요. 그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뻔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뭐 그래도 국민의힘이 한 150석 정도 갖고 있고 그중에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다 그러면 벌써 뭐 갖다 쓸 사람도 있고 변화를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을 텐데 그 동력이 그 목소리가 거의 없어요. 인물도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알아야 되는 게 저 국민의힘에 있는 인적 자원 가지고 그 인식 가지고 이 총선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도층 국민들이 찍는 거지.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들 참모 당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과 눈과 귀를 잡고 있는 거죠. 아이 우리 지지층들만 똘똘 뭉치면 된다. 똘똘 뭉치면 집니다. 집도 끼니 지금 나갈 생각도 없고 나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지지 강화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는 게 첫 번째 전략이었는데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국정 기조의 변화, 그다음 선거 전략의 변화, 인물의 변화, 메시지의 변화, 정책의 변화 이게 다 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과연 대통령실이 그런 거를 그 구상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그룹이 있는지 뭐 대통령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조언을 해도 안 듣는다 고집을 부린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당과 대통령실에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보여요 한 명도. 아 그런 정무적인 조언을 해줄 그렇죠. 핵심 참모가 안 보인다. 어떻게 해야지 이긴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대로 왔고 이걸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다 그만두고 나가야 되잖아요. 정무수석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무수석은 전당대회 때 개입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얘기한 분인데 예. 그분들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장부터 해서 정무수석들이 지금 1년 6개월 동안 끌고 왔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실장부터 정무수석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왕 물러나는 거면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그만뒀어야죠. 대통령실도 정무라인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무라인이 아니라 대통령 실장부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실장부터요? 전 그렇다고 김대기 봅니다. 실장까지요? 여기도 뭐 그 정도 그 당연히 지금은 당정청이 전면 쇄신을 해야 되는데 총선 이기려면 정부는 지금 야당을 상대하고 총리는 국회 인준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청문회도 해야 되고 장관들은. 그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 당과 대통령실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대통령실 예를 들면 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 쫙 교체를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된다 대통령이. 그런데 물론 지금은 준비가 이렇게 패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인적인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만두기가 어렵다. 그럴 수 있지만 정치는요 제가 쭉 지켜보면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타이밍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무슨 뭐 사람 바꾼다.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꾼 다음에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김대기 실장이든 김기현 대표든 그만두면 거기를 또 어떤 식으로든 채워질 텐데 그만두지 않고 이걸 좀 변화를 한다. 그걸 변화로 받아들일 중도층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 이제 변화를 주문하면서 언론에서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에서 뭔가 실책들 얘기한 열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념을 너무 강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장진호 전투 기념식 가서 원래 같으면은 장진호 전투 기념식이면 또 반국가 세력 얘기를 했을 법한도 한데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의 지금 움직임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나간 거예요. 대통령실도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산으로 옮긴다 그럴 때 그때도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스태핑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좋은 취지로 했는데 도스태핑이 사실 대통령 이미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장애가 됐지 않습니까? 원래 대통령 되면 이제 뭐 청와대 사진이 팍 나오고 제한된 메시지만 내보내면 금방 대통령처럼 보일 텐데 이게 말을 계속 하니까 대통령처럼 안 보였죠. 오히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도스태핑을 중단하고 나서 굵직굵직한 외교 행사를 하니까
대통령처럼 보인 거죠. 네. 그래서 인기가 조금 회복됐는데 자유총연맹부터 뭐 국민의힘 연찬회 네. 그다음에 뭐그 국민의힘 모두 반응 여기서 대통령의 말이 메시지가 그것도 도스태핑처럼 그냥 그대로 날것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또 다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이제 그 대통령실 홍보 라인이나 정부 라인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네. 대통령의 메시지와 이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우선 당장은 대통령부터 네.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부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한 35%는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하지만 나머지는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이해하겠는데 지금은 그런 식의 거칠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지금 그거보다는 좀 그 민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 대통령실이 뭔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연말쯤에 뭐 신당 창당이라든지 비대위 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측이지만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 보니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서 그냥 속 터놓고 편하게 얘기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정치인이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한길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하고 있으나 김한길 위원장은 다 거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워낙 김한길 위원장이 정당, 신당, 창당 이런 것도 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네. 그래 신당을 한다 그러면 이제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썩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김한길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사람이고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그 김한길 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보수정당의 주류층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뭐 이렇게 썩 그때도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정치 입문 즈음해 갖고 네. 대통령이 낸 메시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부득이하게 입당을 했다. 아 있었어요 한 번. 근데 그 부득이하다는 표현은 안 들어갈 때, 네. 안 들어갈 때 써야 될 표현이라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제가 당연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그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밖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해를 구할 때 쓰는 얘기지. 그 들어간 정당에 부득이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게 그 도움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컨설팅 한마디 해주시면. 그건 뭐 역사에 남는 건 대통령 아닙니까? 예. 총선 지면 정말 어려운 길을 가게 되고 대통령이 크게 변화를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람들 노선 생각 이걸 바꾸면 저는 아직도 그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의도 펠레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